윤희, 우리 윤희 마치 아내가 쓰러진 날 응급실에서 만난 담당 의사에게 정수가 내뱉는 첫맛이었습니다. 의익은 당황한 듯 이 낯선 남자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병원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정수의 얼굴에는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은 인숙의 차가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들거 뒤에 누운 인숙의 창백한 얼굴과 팔을 떨리는 입술은 정수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빛이 인숙의 피기 없는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비치었습니다. 정수는 아내 손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인수가 금방 나아질 거. 정수의 목소리는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숨은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겨우 아침까지만 해도 정원에서 웃으며 꽃을 갖고 그녀였는데 갑자기 쓰러진 순간부터 모든 것이 악몽처럼 변했습니다. 정수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간 반복된 아내 심장 발작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의료진이 인수골 진료실로 옮기는 동안 정수는 불안한 발걸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여의사가 급히 걸어왔습니다. 최인수님 보호자분이신가요? 정수가 인수골 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여의사는 신속하게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고개를 들어 말을 하려던 순간 그의 시선이 의사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건 윤희건데 날 그는 세계의 그 펜던트 25년 전 사랑하는 딸에게 생일 선물로 건넸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마르고 숨이 막혔습니다. 정수의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윤희 너 윤희 맞지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소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의 세계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잃어버린 딸, 찢어진 가족,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잊어버리겠다는 맹세, 모든 것이 그 작은 펜던트 하나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아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수의 갈라진 목소리가 병원 대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어요. 하지만 심각한 부정맥이 있습니다. 소연의 차분한 목소리에서 정수는 묘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그 목소리가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소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최인숙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심장 문제가 있으셨나요? 네, 20년 넘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의 시선은 여전히 펜던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꾸준히 관리해 오셨군요.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겠네요. 가족이라는 단어에 정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소연은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목걸이는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펜던트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이거요? 제 보물이에요. 양부모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입영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라고 하셨죠. 언제 입영되셨나? 정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25년 전이요. 제가 5살 때였어요. 정수의 손이 무릎을 꽉 쥐져라. 25년 전 정확히 윤희가 사라진 때였습니다. 5살 윤희의 나이였습니다. 소연이 떠난 후 병실에서 희미한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반쯤 열린 문틈으로 인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야 뒤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그 노래는 인숙이 윤희를 생각할 때마다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정수는 뼈야물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끼며 병실로 들어가 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 씨, 윤희, 우리 윤희가 보고 싶어. 정수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창밖 노을빛을 바라보며 25년 전 지키지 못했던 약속과 지금 눈앞의 기적 같은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의 딸 윤희라는 사실을. 병원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정수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저녁 빛이 그의 얼굴에 드리웠습니다. 병실에서는 인숙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다른 환자들을 돌보러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 작은 칸에는 바른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노란 빛으로 변색된 사진 속에는 5살 윤희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펜던트를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사진을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나랑 놀아줄 거지? 윤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수의 기억은 25년 전 그 운명의 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아내와 딸을 놀이공원으로 보낸 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정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저절로 떨려왔습니다. 그는 잘못 나이에 이미 재기의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입지 전적 인물이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성공이 그에게 자부심을 주었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회의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출장이 잦았고 집에 있을 때도 그의 머릿속은 항상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수 씨, 윤희가 아빠랑 시간 좀 보내고 싶어해. 인숙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정수는 책상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지금은 중요한 계약서 검토해야. 그런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아내는 한숨만 내쉬고 윤희는 실망한 얼굴로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언제나 나중에 다음에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윤희는 들떠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방 안을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놀이공원 가는 거지? 약속했잖아. 윤희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정수도 그날만큼은 일을 미루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계획을 바꿔놓았습니다. 대형 해외 투자자와의 긴급 회의였습니다. 정수는 고민했지만 결국 이를 선택했습니다. 미안해, 윤희야, 아빠가 급한 일이 생겼어. 엄마랑 먼저 가 있어. 아빠는 회의 끝나고 바로 갈게. 윤희의 얼굴에 드리워진 실망감을 정수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까만 눈동자에 고였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아빠, 그럼 엄마랑 먼저 갈게. 빨리. 그리고 그것이 정수가 따르기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놀이공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인숙이 나중에 말해준 바에 따르면 그녀는 윤희와 함께 회전 목마를 타고 솜사탕을 사 먹었습니다. 윤희는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틈만 나면 아빠를 찾았습니다. 인숙이 잠시 솜사탕을 사러 줄을 설 때 윤희에게 벤치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단 30초,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숙이 돌아왔을 때 벤치에는 윤희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놀이공원 전체가 수색되었습니다.
방송으로 윤희를 찾는 안내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나 윤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수가 회의실을 뛰쳐나와 놀이공원엔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경찰차 앞에서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수는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내림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윤희의 실종 소식은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정수는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딸의 사진이 붙여졌습니다.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윤희는 그저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단서는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경찰서와 수사본부를 오가며 밤을 새웠습니다.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숙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딸을 잃은 조체감은 그녀의 심장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부정맥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의사들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질환으로 발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수는 아내를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모았지만 인숙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딸이 없었고 그 빈자리는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인숙은 윤희의 방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항상 같은 노래였습니다. 보릿고개 윤희가 어렸을 때 인숙이 자주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슬픈 가사와 애잔한 멜로디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아내를 위로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일과 술로 감정을 덮어버렸습니다. 정수는 회사에서 더욱 냉혹한 사업가로 변해갔습니다. 감정을 보이지 않는 냉철한 모습으로 더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성공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돈과 명예가 쌓여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혼자 술을 마셨고 윤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날 가족과 함께 있었더라면 그 말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시간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매년 윤희의 생일과 실종일에 신문에 큰 광고를 실었습니다. 우리 딸 윤희를 찾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희망은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그 광고를 잊어갔습니다. 오직 정수와 인숙만이 지치 않고 딸을 기다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수는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하기로 한 것입니다. 회사는 믿을 수 있는 후계자에게 맡기고 인순과 함께 조용한 별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곳이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욕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아내를 돌보며 조용히 살고자 했습니다. 별장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인숙은 작은 정원을 가꾸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정수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한편에는 항상 윤희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정수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마주했습니다. 예전에 잃어버린 딸이 의사가 되어 그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소연의 목에 걸린 펜던트, 그녀의 눈빛과 미소, 그리고 보릿고개 노래에 대한 기억, 모든 것이 윤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켜만 봐야 할까. 병원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인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인수가 기적이 일어났어. 우리 윤희가 돌아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수는 듣지 못했지만
정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와서 윤희의 삶에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걸까? 인숙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수는 아내 얼굴을 살펴지만 그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 뇌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든 바로잡고 잃어버린 딸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지 그리고 윤희가 용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정수는 이번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의 아침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힘이 한 빛이 병실의 차가운 공간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정수는 밤새 인수겟을 지키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과 거칠게 자란 수염이 그의 피로를 말해주었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잔을 손에 든 채 그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가운 주머니에서 청진기를 꺼내며 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새 여기 계셨군요.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소연의 모습을 유심히 훑었습니다. 눈매 콧날의 곡선, 입술 모양, 그리고 목에 걸린 펜던트까지 모든 것이 그의 잃어버린 딸 유닛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인숙의 상태를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정되셨네요. 아직 약한 부정맥이 있지만 어제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수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소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제 제 펜던트를 보시고 놀라신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정수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인숙이 작은 신음을 내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으로 주변을 살피다 정수와 소연을 발견했습니다. 정수 씨 인숙이 소연을 바라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펜던트를 본 것입니다. 인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노래 정수는 아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인수가 무리하지 마. 소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에 심장 초음파 검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 전작에 편안히 쉬세요. 소연이 나간 후 정수는 결심한 듯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형사님 맞으신가요? 오정수입니다. 정수 씨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DNA 검사 비밀리에 할 수 있을까요? 정수는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연이 정말 윤희일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우가 되자 박 형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정수에게 DNA 검사 키트를 건넸습니다. 머리카락이나 타액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확신하세요. 이런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나의 생김새, 그리고 그 펜던트 제가 윤희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소연의 DNA 샘플을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윤희적인 고민이 정수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이 인숙의 검사를 위해 병실에 왔을 때 정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소연이 물을 마시고 버린 종이컵을 조심스럽게 쓰레기통에서 꺼냈습니다. 죄책감이 몰려왔지만 이것이 진실을 알아낼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는 조용한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역관계 99% 일치입니다. 그 의사는 딸이 맞습니다.
세상이 정지된 듯 했습니다.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안도와 혼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정수 씨, 괜찮으세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실로 돌아온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인숙 옆에 앉았습니다. 인숙은 그의 붉어진 눈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수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인수가 우리 유닛을 찾았어. 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수는 소연에 대한 의심부터 DNA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우리 유닛과 그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인숙의 심장 모니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놀라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가파졌습니다. 인수가 괜찮아. 정수가 호출 버튼을 누르자 간호사와 소연이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즉시 인숙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갔나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연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소연은 인숙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심장에 물이 갈 수 있어요. 소연이 나간 후 정수는 벽에 기대어 예끄러져 앉았습니다. 25년 동안의 기다림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찾은 그 발견은 또 다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소연에게 진실을 어떻게 전할지, 그녀의 삶을 뒤흔들어도 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 옥상에 홀로 선 정수의 어깨 위로 저녁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난간에 기대어 어둡해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으로 놓았습니다. 바람에 종이가 살짝 떨리자 정수는 그것을 꽉 쥐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소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말하지 않고 그냥 지켜대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끊었던 담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첫 모금에 목이 타들어가는 듯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서 정수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최인숙 보호자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수는 흠칫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소연이 옥상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급히 담배를 끄고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걸었습니다. 소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아래층에서 찾았어요. 그냥 잠시 바람 좀 쐬어 나왔습니다.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과 단둘이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소연은 정수 옆에 와서 함께 난간에 기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소연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이 인숙과 닮아 있었습니다. 코끝의 모양, 눈썹의 곡선, 그리고 무엇보다 미소진의 모습,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인숙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내일쯤이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문득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수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펜던트 때문에 신경 쓰이시나 봐요. 처음 보셨을 때부터 자꾸 보시던데 그게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그가 진실을 말한다면 소연의 인생이 송두리집 흔들릴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충격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정수는 괴로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은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정수. 미소 지었지만 그곳이 더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연은 잠시 정수를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도시의 불빛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말씀드렸죠. 사실 저는 최근에 친부모를 찾아볼까 생각 중이었어요. 정수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소연의 말에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소연은 계속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망설여지더라고요. 제 입양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우리는 25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 하지만 그 말은 그저 머릿속에만 맴돌았습니다. 소연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잃었습니다. 어릴 때는 항상 궁금했어. 왜 버려졌는지, 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잃었습니다. 너는 우리 딸이다. 친부모를 미워하지 마라. 행복해져라. 그 말에 정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소연을 키워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자신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소연은 정수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저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누군가에게 버려졌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정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후변되었습니다. 버려졌다는 표현이 특히 아팠습니다. 그는 소연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찾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것도 버려진 것과 다른 없었을 것입니다. 정수는 몸을 돌려 난간을 맞춰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친부모를 찾으려고 하시나요? 정수의 질문은 간신히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최근에 몇 가지 일이 있었거든. 그리고 이상하게 최인수 환자분과 보호자분을 보면서 뭔가 이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요. 정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소연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일까요? 정수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습니다. 소연이 충격을 받을까, 그가 나쁜 아버지로 비춰질까, 그녀의 인생이 혼란에 빠질까, 여러 두려움이 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소연은 시계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회진 시간이 다 됐네요. 내려가 봐야겠어요. 보호자분도 얼른 들어가세요. 밤바람이 차요. 정수는 고개를 끄겠습니다. 소연이 돌아서는 순간 그는 용기를 내어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 펜던트 정말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버려졌을 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거라고 해요. 소연의 말에 정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소연이 옥상을 떠다고 정수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당장 소연을 불러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소연이 상처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삶, 자신만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정수가 끼어들 자격이 있을까요? 그는 오래전에 그 자격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 천천히 내려와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소연과의 대화를 되새기며 걸었습니다. 친부모를 찾고 싶다는 그녀의 말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입양 부모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죄책감도 보았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인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수를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정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옥상에 잠깐 바람 쐬러 갔었어. 정수는 인숙은 한참을 바라보다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윤희를 찾은 것 같아. 당신을 치료해주고 있는 여자 의사 선생님이야. DNA 검사했는데 분여일치래. 그런데 아직은 말을 할 수가 없어. 인수가 윤희한테 우리가 부모라고 말하는 걸 조금만 기다려줄래? 윤희를 찾았다는 말을 들은 인숙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수의 깊은 마음을 읽은 인숙은 천천히 손을 들어 정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네, 당신이 지혜롭게 일을 진행할 거란합니다. 기다릴게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피곤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에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병원 정문에서 두 사람과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부부였습니다. 정수는 즉시 그들이 소연의 입양 부모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소연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양 어머니는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입양 아버지는 소연의 어깨를 토닥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정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소연에게 준 사랑과 안정감을 그는 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와서 그들의 삶에 끼어들 권리가 있을까요? 소연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쩌면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테리아를 나와 병실로 향하는 길에 정수는 우연히 소연과 그녀의 입양 부모가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모퉁이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소연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최근에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제 친부모에 대해서요. 소연의 입양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내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 소연아. 내가 궁금한 건 당연한 거야. 입양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편이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 지지할 거야.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미안할 것 같아요. 마치 제가 배신하는 것 같고. 입양 어머니는 소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는 우리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친부모를 찾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잖아. 입양 아버지는 소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딸이다. 친부모를 미워하지 마라. 행복해져라. 우리가 항상 내게 해왔던 말 기억나지?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모를 꼭 안았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연의 이병 부모는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정수가 주지 못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복도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실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결정이 내려진 듯 했습니다. 소연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존재가 그 행복을 방해할까 두려웠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인숙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정수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인숙은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많이, 아직 모르겠어. 정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인숙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한 게 중요해.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목격한 소연과 이병 부모의 모습이 정수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소연에게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정수는 딸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용기가 아니라 이기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연의 삶을 뒤흔들 권리가 과연 자신에게 있을까요?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심과 갈등 속에서 그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숙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병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소연은 차트를 들고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인숙은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구석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소연의 모습을 흐끔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수많은 말이 넘쳐났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그를 올감하고 있었습니다. 최인수님, 오늘 상태가 어떠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인숙의 맥박을 재고 체온을 측정했습니다. 인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연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다행이네요. 심전도 결과도 좋아졌어요. 이대로 회복 속도가 유지된다면 일주일 후에는 퇴원도 가능할 것 같아. 정수는 신문장을 넘기는 소리에 가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지나면 인숙은 태어나고 소연과의 인연도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말지 말아야 할까요?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감췄습니다. 문득 그녀가 5살 때의 모습이 정수의 기억 속에 겹쳐졌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분홍 원피스를 입고 웃던 모습, 목이 메었습니다. 소연은 차트에 무언가를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약을 새로 처방해 드릴게. 그리고 심장 재활 운동도 조금씩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리곡의 멜로디였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어 인숙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호기심이 어렸습니다. 그 노래, 저도 알아요.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소연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녀도 왜 그 노래가 자신에게 익숙한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입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의 시선이 서로 얽혔다 풀렸습니다. 소연은 갑자기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는지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럼 오후에 다시 올게요. 좀 더 쉬세요. 소연이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인숙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내 창백한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 씨, 이렇게 기다리면 우리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던 소연은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는 특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인숙의 병세가 안정되었지만 환자와 그 남편 사이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옥상에 도착한 소연은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흐트렸습니다. 목에 걸린 펜던트가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소연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만졌습니다. 펜던트를 만질 때마다 그녀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오늘처럼 복잡한 감정이 밀려올 때면 특히 그랬습니다. 문득 소연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7기호인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고 그 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연이 5살 때 입양된 것은 공개 입양이었습니다. 양부모인 김영우와 박미경은 그녀에게 입양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웃마을로 이사 왔을 때 소연은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낯선 환경과 입양하라는 사실이 그녀를 현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1살 오빤 진욱이었습니다. 앞집에 살던 그는 태권도 선수였고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통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짓던 소년이었습니다. 진욱은 처음 만난 날부터 소연을 특별하게 대해져 왔습니다. 너 혼자 있구나. 같이 놀. 처음 들었던 그 말이 소연의 귀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때려야 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소연이 입병이라는 단어의 무게에 힘들어할 때도 진욱은 항상 겪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 자식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지. 진욱의 말은 소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녔습니다. 소연은 진욱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의 웃는 모습, 땀에 젖은 채 태권도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 시험 전날 밤샘 공부를 하면서도 소연에게 문제를 설명해 주던 모습,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정숙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소연은 자신의 감정이 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오정이 아닌 더 깊은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욱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빨라졌고 그의 미소를 볼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욱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자주 소연의 집에 놀러 왔고 항상 그녀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이나 고백은 없었지만 모두가 그들을 커플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름 학교에 전학생이 왔습니다. 강재현 학교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항상 비싼 옷과 시계를 착용한 그는 첫날부터 많은 학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현의 성격은 겉모습과 달랐습니다. 그는 부와 권력을 믿고 건방지게 굴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재현은 첫 수업 시간부터 소연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뒷자리에 앉아 계속 말을 걸었고 쉬는 시간마다 다다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생각했지만 재현의 관심은 점점 집요해졌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고급 선물을 보내기 시작했고 매일 같이 사귀자고
제안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 돈 외모 넌 나랑 사귀면 뭐든 다 가질 수 있어. 소연은 매번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진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현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절당할수록 더 집착했습니다. 진욱은 그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불안했습니다. 그는 소연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그녀 격을 지켰습니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2학년 2학기가 시작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이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소연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체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김진욱이 뭐가 그렇게 특별해?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소연은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재현은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대답해. 왜 나는 안 돼? 내가 뭐가 부족해서 놓아줘? 아프잖아. 소연의 작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진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해. 소연이한테 소리 지르지 마. 진욱이 달려와 재현과 소연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분했습니다. 재현은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그는 진욱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넌 빠져. 이건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소연이가 불편해하잖아. 그만 돌아가. 진욱의 말을 재현은 폭발했습니다. 그는 진욱의 역사를 잡고 밀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진욱은 재현을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로 재현을 강하게 밀치고 말았습니다. 재현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일어나며 무서운 표정으로 진욱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이거 가만 안 둘 거야. 두고. 그날 밤 경찰이 진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재현이 폭행 혐의로 진욱을 고소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재현의 아버버가 직접 나서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학교 재단 이사장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경찰서와 검찰청에 압력을 행사했고 사건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진욱의 변명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목격자들도 재현 아버지의 압력에 진술을 바꿨습니다. 결국 진욱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에 진욱은 10년 실행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 최대형으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 10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진욱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공부 잘하고 모범생인 우리 아들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냐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정의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연은 깊은 조체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없었다면 진욱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욱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날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날 진욱은 소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지 마. 내가 나올 때까지. 소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겠습니다. 진욱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도 아니고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 말을 들어도 소연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욱이 떠난 후 소연은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 같았습니다. 양부모는 소연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연이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건 진욱이 준 상자를 열어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을 얻은 것이지만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진욱이 직접 만든 작은 목걸이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직 내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괜찮아. 나는 어디에 있든 널 생각하고 있을 거야. 너도 나를 기다리지 말고 내 길을 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지. 그 꿈을 포기하지 마.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할 거야. 그리고 기억해, 내가 누구 자식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야. 사랑의 그 편지를 읽고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진욱이 위해서라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울함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옥상에 찬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문득 펜던트가 진욱이 편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 자식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 말이 소연의 가슴을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뿌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문에. 그리고 이상하게도 최인수 환자와 그녀의 남편을 보면 그 궁금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묘한 친미감. 소연은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밤 10시간 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옥상을 떠나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독 매서웠습니다.